안녕하세요. 김찬양입니다. 이제 2과목 연구실 안전 관련된 이론 파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연구활동의 특성부터 보실 건데요. 우리 연구활동에 대한 정의는 앞서서 연구실 안전법 했을 때 연구실 안전법 제2조의 정의 부분을 통해서 보셨죠. 과학기술 분야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연구활동의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인 기초연구의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이론적 연구활동을 기초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에 대해서 과학의 그 근본이 되는 연구를 행해지는 게 기초연구죠. 그래서 가설이나 이론, 법칙을 정립하고요,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성, 구조,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기초연구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목적 기초연구가 있고 순수 기초연구가 있습니다. 목적 기초연구는 특정 목적을 향해서 연구 방향이 설정된 기초연구 활동을 의미하고요. 순수 기초연구는 어떤 편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적용하거나 같은 부분이 없이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응용연구가 있어요. 응용연구는요, 우리 앞서 봤던 기초연구 있죠. 이런 기초연구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요, 어떤 특정한 목표,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런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응용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로 얻은 지식을 이용을 해서 신제품이나 신재료, 신공정 이런 기본을 만들어내는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연구가 있죠. 개발연구도 이런 앞서서 봤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어떤 새로운 재료, 공정, 제품 장치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정이나 생산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연구가 개발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린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 활동이 탁구예요. 탁구 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탁구 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탁구로 이 세 가지 연구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선 이 탁구를 칠 때는 라켓으로 공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 탁구공이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 연구로 탁구 공이 라켓에 닿으면 회전을 하네. 이런 회전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 하면 기초 연구가 되겠죠.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기초 연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 라켓에 대해서 이 고무 라켓과 공이 닿았을 때 회전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기초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응용 연구를 해볼게요. 고무에 공이 닿았을 때 회전을 하더라. 그러면 어떤 고무의 재질이 탁구 라켓으로 가장 적합한 고무일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고무를 가져와서 이 회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요. 응용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용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탁구 라켓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개발 연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구의 종류가 세 가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또 사지선다의 내용으로 출제되기가 또 쉬운 부분이라 시험에 나오기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의 특성을 보실 거예요. 연구활동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자, 우리 연구활동은요, 정형화된 생산 목적이 아니고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규 유해인자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해인자 노출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계속 새로운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대책 수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연구 목적을 위해서 연구 방법이나 연구 순서가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그 연구 방법에 따라서 안전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제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은 또 그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활동 종사자가요, 연구장치 자체를 디자인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때문에 사고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소량씩 사용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사소한 물질 관리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물질 자체의 위험성 외에도 다른 물질이나 환경과의 반응 위험성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실 안전에 적합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시는 거죠. 네, 연구실과 사업장, 그러니까 공장이라 보시면 되죠. 공장이랑 연구실의 그런 안전 특성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유해 물질을 소량씩 취급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장의 경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죠. 정해져 있는 화학물질, 정해져 있는 기계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소품종, 다량의 유해 물질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치나 물질, 아니면 새로운 공정, 융복합의 연구들이 행해져요. 그에 따라서 신규 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의 범위나 크기를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공장은 몇십 년째, 아니면 뭐 몇백 년째 똑같은 공정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을 쓰고 똑같은 기계를 쓰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다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물질,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연구실은 소규모 공간에서 다수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또 여러 기계, 기구, 장비,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공장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과 연구실의 안전 특성을 비교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쉘 모델, 호킨스의 쉘 모델을 볼 건데요. 호킨스가 이제 항공 시스템에 관련해서 각각의 그 요인들, 사고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를 분석하는 이런 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쉘 모델을 연구활동에 대입해서 보기 전에 운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볼게요. 쉘 모델은 각각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맨 앞글자 S를 따고요. 그리고 H는 하드웨어의 H, E는 environment, 환경의 E를 따오고요. 그리고 사람에 관련돼서 라이브웨어 L을 따와서 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L, 사람을 두고요. 각각의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운항 시스템에서 S는 운항 규정이죠. L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두고 볼게요. 뭐 승무원이라고 봐도 되지만 조종사 기준으로 본다면 이 조종사가 소프트웨어, 운항 규정을 잘 준수하지 못했을 때 혹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H와 L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드웨어, 어떤 장치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종사가 이 운항 장치, 항공기의 장치를 잘 작동시키지 못했을 때 혹은 장치가 고장나 있어서 뭐 작동시키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운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기내 환경에 뭐 기압이 너무 높다던가 아니면 너무 낮다던가 아니면 기온이 높다던가 낮다던가 하게 됐을 때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종사와 승무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을 때 아니면 관제탑과 조종사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을 때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게 쉘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운항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활동에 대입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쉘 모델에서 S가 의미하는 연구활동의 예시로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 쉘 모델의 각각의 요인이 연구활동에서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무형적인 요소죠. 뭐 안전 규정, 안전 절차, 매뉴얼, 작업 지시, 아니면 정보 교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무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H는 기계나 설비, 장비, 장치 같은 것들, 유형적인 요소들이 올 수 있고요. E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죠. 실험실의 온도, 습도, 아니면 조명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생물 분야에 있어서는 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은 인간 스스로 혹은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요인별의 상호작용은 이제 항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으니까요. 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의 특성을 볼 거예요. 우리가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네, 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계획도 세울 것이며 아니면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인간 특성을 이해하고 인간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인간에 알맞는 그런 사고 예방 활동,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성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구실이 안전해. 그동안 사고 없었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 의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연구 성과가 우선시되거나 아니면 집단 규범에 휩쓸리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부정적 측면이나 과정 중의 위험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디슨은요, 소년 시절에 흔들리는 기차에서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죠.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 이런 화재 발생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키리 부인의 예시는 방사선 피해 등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죠. 연구 성과를 우선시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활동 종사자의 세 번째 특성.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특성 두 번째, 간결성의 원리예요. 우리 사람은요, 입력되는 정보를 단순화하고 간결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의 경우에는 안전 표지 같은 걸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안전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도 무시되기 쉽죠. 그래서 이런 단순화, 간결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때 이런 간결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또 인지 편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거 없이 입력 정보를 왜곡해서 판단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왜곡해서 판단하는 전략은 우리가 안전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겠죠. 네, 세 번째 집단 동조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동료 집단. 하인리는요, 동료 집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의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은 동료 집단의 영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조에 대한 개념, 동조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동조가 왜 일어나냐? 정보적인 영향이 있고요. 집단 규범적 영향이 있어요. 정보적인 영향은 내 판단보다는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이 옳겠지라고 생각해서 동조하는 상황이 되죠.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다수에 동조하게 됩니다. 집단 규범적 영향으로는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거부당하지 않고 집단에 소속된 느낌을 갖고자 하는 욕망, 배척되는 것이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집단 규범적 영향으로 동조를 하게 되죠. 근데 안전에서 이 동조를 잘 사용하면요, 좋게 쓰일 수 있어요. 우리 실험실 전체적인 사람들이요, 전반적으로 개인보호 장비를 잘 착용을 하게 되면은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 안 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보호구를 잘 입게 되는 그런 동조의 순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집단 규범. 이 집단 규범의 정의는 소속 집단이 가진 생각이나 개념이에요. 네 번째, 집단 사고가 있는데요. 집단 규범과 사고는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집단 규범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집단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요. 변화가 가능한 개념이고요. 집단 사고,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집단적인 생각, 이 집단 사고가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집단 사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집단 사고를 주의해야 되죠. 이 집단 사고라는 것은 강한 응징력을 가진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 시에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서 획일적인 방향성만 가지게 되는 현상, 만장일치의 압력, 다른 대한 평가 절차가 부재한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단 사고로 인한 사고 예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예시가 등장을 하고 이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집단 사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시 하나씩 보시면요. 1960년대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 사례가 있어요. 미국이요, 쿠바 피그만을 침공하려고 해요. 침공하기 전에 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있죠. 이 전문가들이 침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협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침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자문을 하는데, 이거 침공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가죠. 대통령의 동생이니까 이 동생이 우리는 쿠바의 피그만 침공하는 걸 정했으니까 니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니들 자리에서 최선이나 다해. 이런 압력을 준 거죠. 반대 의견을 내지 마. 이런 압력을 줬어요. 회기라의 압력. 그래서 결국에는 쿠바 피그만을 침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실패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 집단 사고. 그래서 집단 사고의 예시로 쿠바 피그만 침공이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도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챌린저호를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러 상황에 의해서 좀 길이 미뤄졌어요. 날씨 영향도 있고 하면서, 그리고 챌린저호 내부에 있는 장치에 고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 챌린저호 관련돼서 개발자들, 기능장 분들이, 기능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이 챌린저5 발사를 취소해라 혹은 연기해라 라고 계속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의 고위직 분들은 일정이 너무 연기됐다, 이거 발사해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나사 고위직 분들 힘 세잖아요. 강행을 한 거예요. 발사를 하자. 그래서 결국 발사하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사고죠. 집단 사고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피그만 침공이나 챌린저 폭발 사고의 예시가 나오면은 그냥 더 읽어볼 것도 없이 집단 사고 이렇게 찍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보실게요. 안전문화의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콕스앤콕스의 안전문화의 정의, 안전에 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태도, 신념, 인식, 가치를 안전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위그만의 정의는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속적 가치로 여기고요. 그리고 개인 및 집단이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요. 그리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요.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행동을 수정하고요. 이러한 가치, 행동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보상되는 그런 문화를 안전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문화는요, 이제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할 때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안전문화는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혹은 좀 후진국에서는 재해 발생률이라던가 사망률, 근로손실 일수 같은 후행지표를 가지고서는 안전활동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안전문화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이런 선행지표, 안전문화 선행지표죠. 선행지표를 활용을 해서 안전사고를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런 후행지표와 비교해서 안전문화를 평가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 대책을 계획 실행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사고 발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소지가 많은 곳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적, 강제적 안전점검과 같은 사전적 사고 예방 활동에 비해서 안전문화 평가를 할 때는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평가의 장점 3가지가 나오죠. 또 사지선다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장점 3가지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네, 안전문화 성숙 단계를 파커 등이 제안한 5단계 성숙 모델로 보실게요. 5단계죠. 그래서 이 5단계의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보실게요. 마이너스는 안 좋은 쪽, 플러스는 좋은 쪽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부분, 계산적인 단계예요. 이 계산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안 좋은 쪽에 수동적인 단계. 수동이 있으면 능동이 있어야 되겠죠. 능동적인 단계. 그럼 수동적보다 더 안 좋은 단계는 뭐예요? 병적인 단계. 능동적인 단계보다 더 좋은 거, 모범이 되는 단계 해서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보실 거예요. 그럼 병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는 더 좋은 쪽 단계로 구성이 되는 걸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병적인 단계에서는요, 법 규제 대응 단계예요. 법 규제에 대응하는데 왜 병적이라 하냐? 법에서 규제하는 부분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죠. 법규 준수 수준에서만 해결하는 단계이고요. 일반적인 연구실은 또 이런 법규제 대응 단계에 있는 병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연구실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이 병적인 단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법까지 어기고 있는 연구실들도 존재하고 있죠. 법규 수준에서만 해결하고 있고요. 이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안전의식은 거의 없어요. 안전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리고 안전을 어겼을 때는 안전 담당자가 벌을 받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병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실 책임자나 연구활동 종사자는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을 챙기는 것은 연구 성과에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병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데 이 안전은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여도도 굉장히 낮겠죠. 병적인 단계, 법 규제의 대응 단계입니다. 두 번째, 수동적인 단계예요. 반응적인 단계. 병적인 단계보단 조금 더 나아지죠. 수동적인 단계에서는요, 연구실의 위험 요소로 안전을 인식은 해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연구실 책임자는 생각은 해요. 말은 해요. 안전 중요해. 하지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게 수동적인 단계예요. 우리 병적인 단계에서는 안전은 실험하는데 방해가 돼 라고 한다면 수동적인 단계에서는 안전은 중요하지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수동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의 운영 계획 안에 안전 계획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은 따로 놓고 보는 거죠.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고 실질적인 실천이 좀 부족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산적인 단계, 계획적인 단계, 계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중간에 있는 단계죠. 이제 모범적인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자, 이 타산적인 단계에서는요, 사고 예방하는 게 그래도 연구실 재정적인 이익에 도움은 돼.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연구실 책임자나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연구실 안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안전 프로그램의 중요함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사고 유발 요소가 다양한 것을 인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건 성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 아차 사고를 보고한다던가의 노력을 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안전환경 관리자, 그러니까 안전 연구실 책임자라던가 안전환경 관리자, 안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중간 단계, 계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참여는 해요. 그 다음 더 좋아지는 능동적인 단계죠. 능동적으로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 종사자들은요, 이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들은요, 스스로도 지키고 그리고 동료의 안전까지도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연구와 관련 없는 사고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계산적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를 했었죠. 이제 능동적인 단계에서는 이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모범이 되는 단계, 발전적인 단계에서는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모든 상해를 예방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가치,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가치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들은요, 잠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안전이 업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선의 가치로서 고려가 됩니다. 모범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벽공적인 단계, 수동적인 단계, 계산적인 단계, 능동적인 단계, 모범이 되는 단계. 이 단계의 순서를 외워주시고요. 각 단계의 특징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네, 안전문화 구축과 관련해서 2가지 기관을 보실게요. 첫 번째는 듀퐁사예요. 듀퐁사의 안전문화 구축 로드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1년, 2년, 3년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첫 번째에는 사고방식 훈련과 안전체계 및 프로세스의 준비,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고 있고요. 사람들과 안전에 대한 대화를 하고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단계예요. 그다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안전인식과 협의, 프로세스를 이제 갖추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리더, 그리고 관리자, 경영진들이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위험 인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단계. 지속적으로 안전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최고 수준의 안전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 안전 실무를 수행하고 개인의 안전 습득 및 안전 가치를 확립하는 스스로 나의 조직이 안전한 조직이라고 느끼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모범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년이 된 3단계에서는요, 이제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는 단계. 우리는 스스로 안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강력한 안전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단계, 3단계 안전 문화가 정착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의 원자력기구에서 제시한 안전문화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0가지를 보실 거예요. 자, 첫째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의 몰입과 관여가 필요해요.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안전 리더십을 보여야 되죠. 솔선수범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문화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초기에 성공을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올바른 전문 지식을 사용하고 방법, 도구, 접근법에 결합을 시키고요. 그리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안전문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화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10가지 중에서 다음 중 해당이 없는 것은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네, 세 번째 안전 리더십. 안전 리더십의 정의를 보시면 안전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안전에 몰입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안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안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전 리더십의 종류는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수동적 리더십, 남용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을 혼합한 형태가 가장 모범적인 리더십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수동적 리더십과 남용적 리더십은 부정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리더십의 개념, 정의부터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은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안전에 관련된 관행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길 독려하기 위해서 비전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은요, 과업의 요구사항과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요. 성취한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혼합을 해서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주변의 안전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요. 연구활동 종사자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전준수 행동을 증진하겠죠.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리더십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혼합 형태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리더십의 정의도 보실게요. 수동적 리더십, 말 그대로 수동적인 거예요. 방임적인 거죠.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것이 수동적 리더십이에요.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기대를 구체하기보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관리의 형태를 띱니다. 자유방임 리더십은 수동적 리더십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 리더십 때문에 안전준수 참여를 감소시키고 높은 사고율을 일으킬 수 있죠. 네, 남용적 리더십은요. 비인격적이고 공격적이고 전제군주적인 그런 리더십이에요. 무능한 리더십을 의미를 하고요. 연구활동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실수를 비난하고 모욕적인 언어, 위협을 가하는 무능한 리더십이 남용적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의 종류 4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안전 리더십의 구성 요인을 보실게요. 안전 리더십의 구성 요인 5가지.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피드백이 되어야 되죠. 양방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솔선수범, 안전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과 표준의 준수 및 안전에 대한 몰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참여를 독려해야 되고요. 5번째, 인정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되죠. 그래서 안전 리더십의 구성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죠. 5가지. 네 번째, 리더십에 대한 관리격자 이론. 이 관리격자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의 유형을 5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업무에 관한 관심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업무 관심도가 높다. Y축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뭐예요? 업무에 관심도 많고 일도 잘하고 사람 관리도 잘하는 이상형. 업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이상형이 되는 거죠. 그럼 그와 반대에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도 낮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 방임형이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중간, 중도형, 업무에 대한 관심도 중간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간인 건 중도형이죠. 그러면 일은 잘해요. 업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고 일만 하면 권력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권력형과 반대로 업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화기애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격자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의 5가지 종류 보실 수 있고요. 네, 5번째, 바람직한 리더로서의 연구실 책임자.
자, 연구실 책임자는요, 우리 연구실 안전법을 통해서 연구실 책임자의 책임을 보셨어요. 연구실 책임자는 그 해당 연구실을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연구실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유해인자에 대해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줘야 되고요.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되고요. 연구 주최장에게 이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보고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법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만 실행을 한다면 병적인 단계겠죠. 안전 문화로 치면 병적인 단계인데 우린 그걸 넘어가서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역할을 넘어서 해야 될 것들, 연구실 안전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요,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안전활동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안전 스터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험한 연구활동 시에는 우선 참여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팀빌딩을 강화하고 상호 의존적인 안전 문화 형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연구활동 종사자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해결을 지원해주는 소통과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죠.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등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 또 안전에 대한 역할을 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 연구실 책임자 참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의 안전행동 지침을 보시면요.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안전 방침을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연구실별로 안전회의를 운영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 평가에 안전 성과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연구실 책임자가 아이케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보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안전 점검할 때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 작업 표준, 안전작업 표준 SOP에 대해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 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이죠.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절차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사고조사, 아차 사고나 응급처치 사고 관리를 통해서 중대 재해 예방 활동을 합니다. 연구실의 생산성과 안전 중에 안전 가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안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나 연구활동 종사자로부터 안전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죠. 그리고 연구실 안전 게시판 등의 정보가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안전 회보를 연구활동 종사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교육에 참여를 하고 나면요. 본인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안전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실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